10월 1일부터 미국의 의약품 관세 압력 시작됩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영화, 또 가구 이렇게 갈수록 관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미 관세 협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상대는 우리가 이제껏 경험했던 미국의 대통령과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죠. 만만치 않은 상대와의 협상을 위해서 또 머리를 맞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줄 분들 소개해드리죠.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나오셨고요.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내신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정인교 교수, 또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김태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G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이 없는 외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죠. 자, 이 기준을 적용을 한다면, 교수님,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미국에 의약품 공장을 없는 이런 경우는 100%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우리 합의한 국가가 아직 아니니까요.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일본과 EU에 대해서는 합의문을 작성을 했고 그것을 발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의약품과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미뤄왔었어요. 그것은 비단 상대 국가의 협상 이슈도 이슈이지만 산업 구조 생태계상에서 미국 국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중간 품목들 중에 의약품과 반도체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이 섣불리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 기업의 비용 증가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고려가 있지 않았는가 싶고요. 또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하면서 영국의 GSK라는 그 큰 오래된 바이오 그리고 헬스 케어 그런 그 의약 회사로 글로벌 회사로부터 투자 유치를 했어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는데 우리로서는 아직까지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내용이 아직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00%의 관세를 현재로서는 그대로 부과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만약에 교수님, 우리가 만약에 문서화, 그러니까 일본이나 유럽연합처럼 완전 타결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럼 15% 적용, 그러니까 최국 대우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직 모르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조치를 잘 살펴보면은 네. 다분히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압박하려는 이런 의도가 감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의약품에 대해서는 인도를 겨냥한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사실은 한 달 전부터 나왔었는데 네. 이번 조치를 보면은 인도가 주로 생산하는 복제약, 제네릭이라고 그러죠. 네. 제네릭 의약품은 또 예외화시켰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제일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앞으로 이제 바이오 의약품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굴지의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2개 정도는 미국 내에서 이제 공장을 갖고 있는데 네. 다른 하나는 지금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아마 삼성은 아직 없죠. 네. 특정 회사를 괜찮습니다. 삼성 셀트리온 바이오는 같은 전혀는 경우는 네, 삼성 바이오가 앞으로 크게 타격을 입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최국 대우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상황이라면 철강, 자동차에 이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핵심 수출 품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사정권 안에 다 들어가네요. 다행히 제약은 그렇게 대미 수출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뭐 대미 수출은 그렇죠. 자동차 반도체가 많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액수는 별로 안 되는데 그 중에도 이제 제약회사들이 여러 이렇게 더 대책도 많이 강구해서 미국 회사를 이를테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일라일리를 인수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운 데도 있고 미국에서 이렇게 생산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제약은 그렇게 엄청난 타격은 아니다. 미국에 우리 수출하는 거에서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여튼 미국의 계획이 미국의 작전이 뭐냐면 이 협상의 단계를 여러 개로 나눠 가지고 자기네들이 힘이 더 세니까 모호하게 해놓고 조금씩 확정해 가면서 계속 자기들의 요구를 계속 주입해 가는. 우리도 7월 말에 관세 협상 타결됐다라고 하는데 그때도 모호하게 해놓고
조금 해주는 척하고 또 얻어내고 또 조금 하다가 또 얻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를테면 문서에 서명을 안 하면 이게 발효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일본도 도요다도 관세 그 협상이 타결이 돼가지고 다 했는데 트럼프가 사인을 해야 이게 발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명하는 순간 그때 발효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말에 타결은 됐지만 관세 협상이 서명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타결 안 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25%에서 15%로 내려주기로 말은 돼 있는데 지금 계속 25%입니다. 이 약속은 됐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은 7월 말에 타결이 된 게 아닌 걸로 이제는 해석을 해야 되는 아닌 걸로 상황으로 해석을 이제 해야지. 바뀐 것 거꾸로.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본격적인 협상을 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온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그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 기업들이 그 수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은 또 이게 다 8월 1일 지금 관세가 부과된 8월 1일 이후로 소급 적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경주 APEC 정상회담 얘기도 나옵니다만 네. 아마 뭐 그 이후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어쨌든 타결만 된다면은 그래도 소급 적용 또 조항을 넣을 수 있겠다라는 점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협상 방식입니까? 미국 역대 행정부의 아니죠. 그게 궁금해요. 아니죠. 미국 그 특히 이제 강대국이 세계의 어떤 패권을 유지하는 방식이 룰을 정해놔 놓고 그 룰들대로 따라가도록 하고 또 그 기존에 있는 어떤 그 룰에 맞추어서 협상을 해서 상대국이 시스템에 복종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소위 그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방식인데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거는 뭐 법도 룰도 뭐 아무것도 없고 다 해집어놨네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표에 맞추어서 모든 걸 뒤흔드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무슨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저기 통상 협상 전략이나 이런 거를 연구해왔고 실무했던 사람들도 매우 지금 당스러운 상황이죠. 문제는 그 문서로 서명을 안 하고 말로 타협을 해놓고 타해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미국보다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얘기한 건 당연히 그대로 해야 되는 거고 미국이 약속한 거는 계속 바꿔가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말을 바꿀 수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3,500억 달러 그건 완전 기정사실화 그냥 미국은 딱 고정 박아놓고 그다음에 내용면에 있어서 모호하게 해놓고 하나하나 이제 이게 직접 투자를 다 3,500을 다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설마 우리 능력이 그거 안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랴 그러고 구두로 타협해 줬는데 3,500억 달러 한 거는 그건 불변 바꿀 수 없다는 거고 내용면에 있어서는 모호하게 해놓고 하나하나 미국의 요구를 자기네 관철을 해나가니까 그럼 우리는 계속 손해를 계속 볼 수밖에 그러니까 아주 그 불공정한 협상인 거죠 이거는. 근데 있을 수가 없는 이게 거죠. 제가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구두상합이라고 해도 국가 대 국가로의 이제 협상 과정인데 예를 들면 속기록이라든지 이 협상 테이블 앉아 보셨으니까 아니 그 제가 그 부분 혹시 잠깐 좀 유치한 녹취는 아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이제 제 카운터 파트는 이제 미국의 USTR 대표하고 그룹 네. 대표하고도 이제 뭐 협상을 여러 차례 했죠. 네. 해 보면은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장관급 인사가 하는 소리가 우리가 여기서 논의는 하지만 모든 결정은 트럼프한테 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그렇고 또 우리한테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트럼프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내용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걸 강조를 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게 협상이 구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트럼프한테 들어가는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쪽과 관계를 잘 가져갈 수밖에는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일본도 그렇고 EU 빼놓고 EU하고 미국 빼놓고는 사실은 뭐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를 장관들을 사실 상대국의 장관들을 불러서 뭐 일정 부분 혼내는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뜯어 고치고
그리고 본인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무슨 뭐 쏙기록이 있다, 뭐 이것저것 뭐 합의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미 실무자들도 아니면 장관급 미 장관급도 그거를 그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트럼프만이 얘기하는 거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벨나게 문서화를 소위 말해서 행정명령 형태로 본인이 해가지고 서명도 글자도 크게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놔놓고 거기에 맞추고 이게 뭐 일종의 법처럼 또 본인이 그 규정을 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그 앞으로 그 대미 관계뿐만 아니라 또 제3국들도 똑같은 상황일 텐데 뭐 지금 딱 해서 앞으로 임기 동안은 이렇게 식으로 하자라는 이렇게 정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미국과의 통상 이슈를 계속 우리가 관리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협상하고 계신 분들도 뭐 말 못할 사연이 무척 많을 겁니다. 네, 정말 요즘 표현대로 하안 뭐 이렇게 할 말은 많은데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 김태현 교수님, 네. 교수님도 이제 협상 이런 것들 연구하시니까 이런 패턴의 협상들을 기존에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제 식견과 기억으로는 이런 걸 처음이세요?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측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통상협상의 경우에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민감하고 특히 숫자가 나오고 그게 기업과 국민과 국가의 손익이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객관적인 숫자로 이렇게 협상을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게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통상 협상을 상당히 크게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서 아까 우리 정 교수님과 우리 홍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방적인 자기 방식대로 불어다게 열어놓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 해석을 달리해 나가는 것을 주입하고 강요하는 이런 방식에서는 매우 우리가 낯설고 당혹스럽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맨쇼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대책 방안은 우리 국가의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가 더욱더 절실하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통상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도 반도체 관세는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이제 반도체 관세 관련해서 그 가전제품만에 예를 들어 반도체 칩이 들어간 숫자만큼 비례적으로 관세 부과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안을 내놨는데 반도체 관세는 미국 빅테크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반도체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손에 꼽히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그렇게 관세를 함부로 부과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미국은 더더군다나 그 나라가 크고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관계되는 이슈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방식은 그런 것보다는 본인의 어떤 그 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이슈 같으면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그냥 반응해서 발표부터 해놔놓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은 수정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옳은 말씀이죠. 반도체를 뭐 우리가 무슨 뭐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다 뭐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뭐든 뭐 다 이게 중간재로 다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100% 관세를 매긴다라는 것은 바로 이 재발등 찍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된다라는 그거 하나 논리 때문에 그것도 뭐 과거 같으면은 관세를 매긴다 하면은 10에서 한 뭐 20% 정도만 하더라도 이 쇼크로 받아왔는데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데 뭐 붙였다 하면 25, 30, 뭐 아니면 50, 100, 100% 아닙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뭐 영화에 대해서 또 100%를 붙이겠다고 네, 그러는데 영화 가구도 얘기했습니다. 가구. 이 가구는 뭐 다분히 캐나다에서도 목재도 많이 들어오고 또 뭐 또 이 아시아 국가에서도 동남아 이런 쪽에서 가구 생산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거 있는데 글쎄요 그 미국 내에서 가구 생산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구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은
하여튼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속말로 네. 이거 때리면은 상당히 뭐가 될 겁니다라고 한마디 하면은 그게 바로 지금 뭐 그냥 발표되는 이런 상황이다. 가구 같은 건 뭐 노스캐롤라이나에 가구업이 많이 하는데 거기에 그 유권자를 겨냥해서 한마디 한 것을 이제 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 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행동을 자기의 그 여론 지지도, 자기가 이 말을 했을 때 국내 정치적 영향이 어떻게 되냐를 가장 크게 고려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거기 맞춰서 그 따라간다는 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또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도 김 교수님 이게 후반부 작업이라는 것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미국에서 영화를 찍어도 후반부 작업은 아시아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한국에서 잘 유명한 제작사가 만든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넷플릭스에서 틀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관세를 부과가 되는 건가요? 그럼 그게 누구 손해인 거예요? 넷플릭스 손해 아닌가요? 뭐 이제 이런 식의 복잡한 이 산업계의 이 거미줄 같은 생태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관세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이지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영화 콘텐츠나 건축 설계 콘텐츠나 이런 의료 법률 서비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거는 하냐고.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할 거냐. 아주 좋은 말씀 딱 해주셨는데 그게 영화에 대한 100% 관세 얘기가 지난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가 불쑥 꺼냈어요. 화들짝 했어요. 영화계에서. 꺼냈는데 저도 이제 그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미국 영화라는 원산지 기준을 어떻게 정할 거냐. 대한민국의 CJ 엔터테인먼트가 우리 돈으로 미국에서 한국 배우들 데려다가 미국에서 100% 찍었다. 그럼 그게 어느 나라 영화냐? 미국 영화냐? 한국 영화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무슨 뭐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누구한테 매길 거냐? 세금은 우리 관세는 결국 소비자한테 구입자한테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난리가 났고 몇 시간 만에 없었던 일로 취소를 했거든요. 그건 없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걸로 했었는데 또 몇 달 만에 다시 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미국의 문제라기보다는 트럼프 지금 현재 백악관 진영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 네, 말씀 네. 마무리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그 같아요. 우리 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미미하다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우리 영화 서비스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게 극히 적고 우리 영화 제작이 국내용으로 많이 지금 포커스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영향은 적습니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사실 의약품이든지 영화든지 반도체든지 이러한 흐름 그 자체의 파급 역량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큰 흐름이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교역국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 압력을 가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교역국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옥죄기나 압박을 가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통상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와 우리 협상단으로서는 심리적 압박이 상당히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이러한 각각의 그런 돌발적인 이런 압력 수단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큰 흐름 안에서 전반적인 통상 틀, 협상 틀을 가지고서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지금 영화, 가구 이렇게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얘기했던 추가 품목에 대한 이야기도 예를 들어서 백악관 내의 핵심 참모진들이랑 완벽하게 설계가 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꺼내는 게 아니고 즉흥적이고, 예를 들면 정치적 이해관계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일단 질러놓고 본다라는 심산으로 지금. 대부분의 트럼프의 결정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미국이 뭐 지금 워낙 부채가 많다 보니까 37조 달러라고 합니다. 연방 부채가. 그럼 이게 얼마냐면 5경 원 정도 되는 거죠. 이거 뭐 상상을 초월하는데 매년 이자가 우리 돈으로 1,000조 원. 그래서 천조국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네. 매년 이자를 부담하는 게 국방비랑 같은 겁니다. 이게 보통 이제 그 패권 전이론에서 패권 국가가 이게 저물어 가는 그 시점,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냐, 언제 이게 전환이 되냐, 국방비와 그 국가 채무 이자 부담이 같아질 때부터 저물어 간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패권이 저물어 가는데 네.
이거를 갖다가 옛날에는 이제 뭐 저 돈 찍어서 이제 다 해결했는데 그것만이 이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자를 적게 내려고 기준금리를 이렇게 내리라고 계속해서 그 저 연준에다가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계속 못 하잖아요, 또. 그런 상황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그걸 연장을 해야 자기네가 부도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영구채이기도 하죠. 그러려면은 네. 달러 가치가 또 유지돼야 된단 말이죠. 달러 가치가 유지가 안 되면 외국 자본들이 미국 국채를 안 사잖아요. 달러가 세야 사니까. 그러니까 달러 가치는 유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달러가 또 세니까 또 무역 적자는 더 심해지고. 이게 그래서 제조업 부활시킨다고 해서 달러를 가치를 떨어뜨릴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 아니냐. 경제에는 한 가지로 다 처방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도 나름대로는 고민을 여러 가지로 뭐 해봤지만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 그거구나. 달러를 새로 찍고 뭐 이러고 이자율 내리고 뭐 연준 말도 안 듣고 뭐 그러니까 지금 이미 세상에 돌아다니는 달러를 뺏어오자. 그래서 일본에는 5,500억 달러. 뭐 유럽에 뭐 9천억 달러라 그러는데 하여튼 유럽은 기업들한테 그만큼 투자하거나 사오라고 하라는 조항이지 우리나라처럼 그냥 국가가 내놔라 이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5,500달러, 우리는 3,500억 달러인데 이게 미국의 국가 정책상 트럼프가 생각해낸 제일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데 거기에 우리가 걸려들면 안 되겠다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 한미가 관세협상 후속 논의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은 3,500억 달러에 대한 대미 투자 이 부분이죠.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We have,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세부 협의를 이뤄내는 것. 지금 이게 핵심적인 과제인데 가장 핵심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알려진 것 3,500억 달러에 대한 대미 투자 방식, 뭐 이익 공유, 투자처 결정 이런 것들을 두고 지금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정 교수님, 지금 협상 과정, 협상 분위기 어떻다고 보십니까? 아마 상당히 험악할 겁니다. 첫째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의 강력급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만 지금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이미 본인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3,500억 달러 자체를 사실은 이거를 뭐 이게 구성 문제도 있고 투자 방식도 있고 말은 있지만은 3,500억 달러를 만드는 방법 이건 뭐 어떤 방식으로도 쉽지도 않을 겁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뭐 EU 기업들이 연간 미국에 투자하는 게 1,500억 달러 이상 되거든요. 뭐 네. 4년 합치면 6천억 그냥 나와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가진 게 우리하고는 뭐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해외에 자산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대미 투자를 그 기업들을 저도 뭐 현직에 있을 때 한번 조사를 해보면은 아무리 끌고 모아도 정부가 특별히 압력을 넣거나 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500억 마련하기도 연간 힘듭니다. 그러면 2배를 해도 연간 1,000억 달러쯤 될 텐데 과연 그게 기업들이 그 정도로 해낼 수 있을 건가라는 문제도 있고 더더군다나 뭐 트럼프 방식대로 하면은 그냥 그 투자 펀드에다가 현금을 예치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뭐 연구 결과를 본다면은 한국이 현금을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뭐 그나마 줄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아무리 지어짜도 200억 달러를 연간 넘기는 어렵다. 200억 달러면 4년간은 600억 달러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로서는 미국 측에게 3,500억 달러 문제 자체를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미측은 그래도 3,500억 달러를 분명히 요구를 할 거고 최근에 러터닉 장관 같은 분은 일본처럼 5,500억 달러로 가자.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전략이죠. 5,500억 달러에서 3,500억 달러로 깎아줄 테니까 그거라도 받아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겠 그런 전략이겠지만 기적의 논리가 되는군요. 네, 우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하더라고요. 승전국이 패전국에 요구하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강압적이고 무리한 요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김 교수님. 투자는 자본이잖아요. 자본 풍부국. 어느 나라 미국이 자본이 많아요? 한국이 자본이 많아요? 그럼 미국이 자본이 많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가 심화되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요구를 하는 거고 그 투자를 통해서 국내의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이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우리가 통화 수합을 요구를 해서 그 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미국 투자는 그건 결국 미국 돈 아니냐라고 미국 측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한국 외환 보유고로서는 4,160억 달러로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의 70%를 어떻게 4년 동안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미국의 장관이나 혹은 백악관에서 모를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고 나간다는 것은 계속 통상 그 협상에서 그러한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뭔가 기상천외한 뭔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와라. 이런 부분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는 미국 빅테크들이 금융산업에 투자를 가져갔어요. 명국에다가. 근데 지금 우리가 3,500억 달러, 일본이 5,500억 달러 얘기를 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매칭 펀드로 투자한다는 금액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럼 자리세를 가지고서 미국이 자리세만 내고서는 90% 수익을 가져가겠다는 것을 어떻게 동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의학이 짝이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선불 개념도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유보적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아예 디파짓 하는 게 아니라 개별 위원회에서 개별 건수별로 예를 들어서 투자건이 10건이다. 그러면 각 건의 투자 심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한 건이 이루어지면 그 결정이 난 이후에 45일 이내에 그 금액만큼 디파짓 해라. 이렇게 좀 완화해서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에 그렇게 3,500억 달러를 그대로 미국 요구대로 하기에는 우리 경제로서는 그건 저는 제 식견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이제 홍 원장께서 그 미국의 그 재정 적자라든가 뭐 이자 부담 이런 걸 말씀하시면서 9천억 달러를 미국은 어쨌든 받아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미국에서 바로 뭐 우리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미 그 연방 그 재정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셧다운 얘기도 있죠. 그런데 그 셧다운을 피한다 손치더라도 올해 미국 그 미정부가 그 이 재정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매우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든 어쨌든 미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발행을 해도 과거처럼 뭐 중국이 상당히 한 4분의 1좀 사주고 일본도 뭐 10%쯤 가져가고 하면서 이게 소화가 됐는데 이걸 사줄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그게 한 번 1조 달러 정도가 지금 비어요. 그러면은 9천억 달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투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게 현재로서 목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의사결정 방식을 보면은 미국이 결정한다. 미국 사람들이 다 결정한다. 결국은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할 가능성이 바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채도 일시에 저거 나오는 게 아니고 물론 앞으로 뭐 시차로 나오겠지 뭐 그때마다 우리가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미란 보고서에 보면은 0% 100년 국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스티븐 마이란. 네네네. 그게 약간의 응용된 버전으로 봐야 되겠고 여전히 그 버전이 살아 있다라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이런 대목입니다. 그 세계적으로 패권 국가라고 하는 거는 패권 이론에 보면 헤지모니 이론에 보면 패권 국가는 국제 사회에 공공재를 공급하는 공공재하면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 이런 걸 도모해서 좀 손해를 보면서 그러면서 제일 그 우두머리 행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우두머리인데 이제 패권이 기우니까 모범국에서 뜯어가는 나라로 이제 바뀌는데 요는 우리도 한미동맹이 워낙 중요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론으로도 한 80% 이상 다 한미동맹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잘하려고 그러고 웬만하면은 미국의 요구도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수용할 수 있는 여부가 아니라 불가능이거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3,500억 달러 우리가 4,160억 달러 외환 보유고인데 외환의 달러화 자체가 70%고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30%인데
현금성 자산은 8%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투자에 있거든요. 그 돈을 마련하려면 그걸 팔아야 돼요, 또. 네네. 근데 그 마련할 수 있는 돈이 그렇게 1,000억 달러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년에 200억 달러라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이. 1년에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돈이 200억 달러인데 어디서 3,500억 달러를 그걸 내놓으라는 겁니까? 그래서 투자나 보증 이런 방식으로 하고 외환 수합을 해주면 네. 우리도 하려고는 한다. 노력은 하겠다. 그렇지만 그거를 내놔라라고 강압으로 요구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우리가 중요한 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게 한미 간의 관세가 0이었습니다. 0. FTA 국가잖아요. FTA. 0%로 국가 간의 조약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이거를 어기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일을 가지고 이 양해를 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러이러한 사이로 이 FTA를 이제 깰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나 이제 안 지켜. 25% 매길래. 그 25% 매겨놓고 25% 매기니까 힘들지. 그러면 내가 한 15% 내가 특별히 선심 써서 10% 내려줄 테니까 3,500달러 투자해. 그리고 그 투자처는 내가 결정할게. 이익금도 내가 주로 가져갈게. 이게 어떻게 이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이 세계에서 이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거다. 이래서 우리 정부가 그렇다고 미국한테 뭐 강하게 나쁘게 뭐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좋게 얘기하고 우리도 하려고 그러고 계속 설득을 해나가면서 좀 고통스럽지만은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참아야죠, 우리가. 그래서 상황이 변화하기를 저는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을 내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7월에 뭐 합인지 어쨌든 뭐 타결인지 그 부분도 우리가 조바심을 사실 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전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는 이제 10월 말에 APEC 정상회의 때 또 한미 간에도 물론 정상회의가 있겠죠. 있게 되면은 그때 뭐 타결을 우리가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으로서는 아마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나 지금 이슈가 많고 또 만약 그렇게 목표를 두고 하다 보면은 미국의 전략에 휘말리기에 딱 좋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 홍 원장님 지적에 100% 공감하고 네. 지금 현재는 뭐 관세 문제로 인해서 우리 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결만 되면은 또 우리가 내었던 관세를 되돌려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우리 기업인들도 지금 뭐 한미 관계가 특수한 게 아니고 미국 정부가 원체 벨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본은 왜 그렇게 5,500억 달러를 선뜻 미국 요구대로 왜 그렇게 합의를 해줬을까요?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일본은 무슨 네. 이런 말이 무슨 재주 있어요? 일본이 아무리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크다고는 하지만 5,500억 달러를 그렇게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선불 방식으로 요구하면 며칠 내죠? 45일. 45일 내내. 예. 이시바 총리가 그렇게 그 이후에 바로 사임을 표명할 정도면 우리 기대치로는 아니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일본의 자존감을 좀 드러내고 하지. 아니 거기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자기도 총리에서 물러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참 알 수 없는 부분인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짐작컨대 추측컨대 일본이 그거에 대해서 한국이 달리 또 일본보다는 좀 유리한 조건으로 하게 됐을 때 일본이 재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금에 대해서 조금 버티기를 하다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협상을 한다든지 그런 전략을 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이 그렇게 선뜻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우리에게는 매우 안 좋은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금년 초부터서 이제 일본도 방문하고 또 일본하고 관계자들도 만나고 하면서 미국 관세 협상 대응에 있어서는 한일이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 있다라는 점을 강조도 했고 일본 측도 동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일본에서 사실은 아주 이 전략적 실패를 해버렸는데 그 이유가 미국에서는 하여튼 제로 관세는 분명히 없다. 무조건 어느 나라든 관세는 매긴다. 그게 10%든 15%든 그랬는데 이제 이시다 정부는 이제 아베 수상의 어떤 그런 하여튼 일본 내에서는 아주 평가가 좋으니까 아베 수상이 어쨌든 트럼프 일기 때
그 관세 협상을 빨리 타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재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게 참여연 선거도 있고 하니까 그 선거에 도움이 되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하고 일본하고는 이 관세 협상에 있어서 눈높이가 너무나 차이가 나가지고 미국에서는 일본 대표단들을 거의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시다 총리도 대미 강경 발언을 해서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완전 참패로 끝났거든요. 네. 또 끝나자마자 이분이 또 총리직을 좀 더 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제 일본 수석 대표한테 하여튼 무조건 빨리 타결하라고 그랬고 타결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조건을 대려고 그러니까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 5,500억 달러든 하여튼 뭐 미국의 어떤 투자를 해주는 데서는 그거는 수상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밀려버린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의의없게도 미국에서는 베센트 재무장관하고 USTR, 그리어 USTR 이 두 분이 협상 주체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두 명한테 미션을 줬어. 그리고 러터닉 장관은 여러 가지 무리수를 많이 떠가지고 트럼프 당시에 눈밖에 나가가지고 배제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 일본 수석 대표가 러터닉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러터닉은 월가에서 돈 장사하다 온 사람 아닙니까? 네. 바로 월가 방식을 일본한테 얘기해 줬고 일본이 처음에는 4천억에 합의가 돼서 실무자끼리는. 근데 이제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가 5천으로 고치고 또 마지막에 10%가 5,500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러터닉이 완전히 살아났어. 그리고 한국한테 바로 CNBC에 나가서 그날 저녁에 한 얘기가 한국 엄청 쫄아 있을 거다. 두고 봐라.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제 러터닉 뉴욕 사저에 달려갔죠. 네. 또 스코틀랜드 갔죠. 그렇게 해가지고 러터닉이 트럼프한테 한국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가를 보고를 하고 그래서 결국 3,500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협상이 이루어진 게 아닌 거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이제 뉴스가 우리가 협상 큰 전략으로 그러니까 베센트 같은 사람은 좀 점잖고 그래서 좀 온건하거든요. 근데 러트닉은 굉장히 강경하고 이렇게 세게 밀어붙이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런 타입인데 아까 지금 정인교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본래는 베센트를 총책으로 임명을 하고 베센트한테 다 권한을 맞아요. 줬는데 네. 이게 한국하고 미국이 러트닉을 오히려 키워준 게 이렇게 협상 전략으로는 그렇게 잘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가 오늘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본이 그렇게 해준 거는 그나마 일본은 외환 보유고도 우리 한 3배에서 1조 2천억 달러 그렇게 되고요. 미 국채도 우리의 10배를 갖고 있고요. 거기다 손정희 펀드가 있는데 손정희 펀드가 1조 달러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정희 펀드가 이미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게 3천억 달러거든요. 그거를 5,500에서 빼면 2,500억 달러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일본은 그 여유가 좀 있다는 측면은 그렇지만 뭐 잘못된 협상한 거는 분명하고 우리 조현 장관도 어저께 얘기한 게 일본은 우리에게 반면교사적인 교훈을 줬다. 일본처럼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준 셈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일본처럼 타협할 수 없다는 걸 또다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러트닉 장관이 요즘에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한 게 글쎄요.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일본과 한국이 그때 합의를 이룰 때 그때부터 사실 러트닉 장관이 강성한 발언들을 많이 내놨더라고요. 원래 그 전에는 스카파센트 장관이 베센트 장관 책임자로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이번에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 방미 유엔 총회 계기 방문하셔가지고 베센트 장관한테 말 그대로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를 한 거는 그건 아주 잘한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뭐 러터닉을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지도 않았겠지만 여차하면은 또 러터닉을 키워주는 이제 그런 그 가후를 범하지 않은 건 정말 잘한 거고 베센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베센트나 거리어는 아주 합리적인 분들이에요. 다만 트럼프가 지향하는 바가 본인들이 봐도 과도하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마 베센트의 역할이 이제는 또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은 이 한미 통상 관세 문제를 풀기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 앞으로는 베센트 중심으로, 베센트와 거리어 중심으로 협상 라인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러터닉한테 우리 산업부 장관이고 자주 가서 갈 때
가서 저기 그렇게 그 혹을 달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10만 달러 비자 문제도 우리가 가서 루터닉한테 비자 저기 그 강제 출국 저 강제 출국이 아니고 그 강제 구금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서 가서 바로 부탁을 했거든요. 그 루터닉이 들어주는 척 하다가 본인이 낸 아이디어가 10만 달러 올린 거예요. 그래서 10만 달러 비자 수수료 그 서명식 그 저기 행정명령 발표할 때 그 사진을 보십시오. 아니 미국에서 비자 문제는 국토안보부 장관 소관이에요. 네. 그리고 비자 스탬프 찍고 인터뷰하는 거는 국무부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동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 또 업무가 있어요. 거기 국토안보 장관도 안 보여, 노동부 장관도 안 보여, 국무부 장관도 더 안 보여. 루터닉이 나와서 다 설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500억, 10만 달러 수수료 다 이게 루터닉 작품이다. 그래서 루터닉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죠. 상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정 부분 그 대미 협상 라인에 대해서 정말로 이번에는 그 제대로 된 어떤 정부 판단을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과제를 살펴보죠. 김 교수님. 네.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이달 말 예정돼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 그때까지를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협상 기간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에이펙 정상회의 때까지 어떻게 보면 통큰 합의를 완벽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것도 지금 관전 포인트.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협상 과정과 그 장소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정상이 만나는 장소가 한국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손이 두 개인 한 손은 나를 위한 손이고 다른 한 손은 상대방과 악수하는 손이 아니냐. 방문할 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프트를 가져와야 된다. 선물을 보따리를 가져와야 될 시기이다. 물론 아까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에 너무 촉박하게 매여서는 안 되겠지만 이번에 우리는 투 트랙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을 겨냥해서 실무적으로 좀 협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임하되 거기에 조급함을 좀 자제를 해서 여차하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요구를 하면은 에이펙 정상회담을 넘어서더라도 우리는 합리적인 그런 협상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투 트랙으로 같이 보여준다고 보고요. 양 국가로서는 한국과 미국으로서는 이번 에이펙 때 그런 정상회담이 서명을 하거나 서로 악수를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려면은 그전에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설득하고 좀 더 설명을 하고 그러한 그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입장을 좀 전달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의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원장님. 네. 또 이게 지금 에이펙을 얘기를 하면 에이펙이라는 시점에 또 우리가 거기에 또 걸려서 네. 뭔가 또 여기 이때까지 뭘 해야 돼라는 이제 또 네. 어떤 정치적 조바심 뭐 이런 것들을 낼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해요. 에이펙에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김정은도 만나고 관세도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능력이 우리는 최대한대로 한미 동맹을 중시하면서 그 미국이 경제도 살려주고 우리도 거기도 독도 좀 보고 그럴 방향으로 가지만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 걸 해줄 수는 없다. 미안하다. 안 되는 걸 어떡하냐. 그리고 우리가 쓰러지면 당신들의 경제를 살려주는, 당신들의 제조업을 살려주는 파트너가 쓰러지면 당신들도 손해다. 라는 논리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가능하면은 10월 말 저 경주 에이펙 전에 타결을 하도록 노력은 하되 우리 입장은 분명히 하고 그나마 다행인 것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면 현대차가 제일 지금 피해가 크거든요. 네. 현대차가 도요타한테 이제 가격이 더 비싸지니까. 근데 현대차가 그 수출 다원화를 해가지고 유럽이나 동남아나 여기저기 많이 팔아서 흑자를 아직 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네. 그러니까 현대차처럼 다른 기업들도 조금 어렵지만 좀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급해서라도 받을 수 있다라는 또 희망도 가지고 그렇지만 한미동맹의 우호관계는 가져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 수출도 다변화하고 현대차처럼 다변화해서 견뎌야죠. 뭐 견디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게 그냥 미국을 비판해서 자칫하면 이게 또 안보 문제가 또 걸려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전략적 유연성에 뭐 방위비 분담금에 또 국방비는 다행히 우리가 올려준다고 해서 트럼프한테 이제 그거는 해소가 됐는데 네. 방위 분담금이나 저 전략적 유연성 뭐 이런 것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한다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흔들 수도 있어요. 트럼프는 그거 활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 여야가 또 단합해서 정부가 또 힘을 내도록 또 지원도 해주고 그러면서 좀 견뎌가야 되지 않을까 보이고. 정 교수님, 돌파구가 뭐 없을까요? 뭐 현재로서는 그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APEC 정상회의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다 좋겠지만은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뭐 실무적으로 협의를 잘해 가지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는, 그러면서도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미국과 협상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최근 들어서 지금 뭐 국내에서 그 반미 어떤 그런 그 발언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통상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통상 협상에 도움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적은 것 같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여야가 또 그 국회에서 우리 협상단들이 그 협상을 잘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관세 협상 현재로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해지는 것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익 앞에서 이타적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협상의 원칙은 국익이어야 하고 그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주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